비바리, 황순원. 바다 위에서 보면 제주도란 그저 하나의 커다란 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를 타고 저쪽 바다 한 끝에 엷은 보랏빛으로 채색된 윤곽이 하나 얼룩질러치면 아, 제주도다! 하고 소리들을 지르는 것이지만 기실 그것은 섬이라기보다는 오른쪽에다 큰 봉우리를 두고 왼쪽으로 낮은 봉우리를 연이어 놓은 하나의 크나큰 산이란 느낌밖에 주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란 곧 한라산 그것으로 된 화산도인 것이다. 자연포구나 촌락도 거의 모두가 한라산 기슭이자 바닷가에 붙어있게 마련이다. 그래도 제주만이 산기슭에서 벅이나 떨어진 평지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한라산 기슭이 이쪽으론 가장 원만스러이 흘러 내려왔다는 것뿐이다. 바로 잔등이 언덕과 고개요. 이 언덕과 고개가 그대로 골짜기를 이루면서 한라산 본봉우리 밑까지 주름 잡혀 있는 것이다. 본봉우리는 웬만한 날에는 대개 머리에다 구름이나 안개를 휘감고 있다. 이만큼 크고 높은 산이면 을에 고를 따라 물이 흐를 법도 하건만 한라산은 달랐다. 제주도에 물이 귀할 수밖에 없다. 흔히 제주도에서 아이들이 대로 엮은 구덕이라는 바구니 속에 허벅이라는 물 항아리를 지고 다니는 걸 본다. 어디서나 물을 보기만 하면 여기 퍼담게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에서 서귀포만 이외였다. 한림이나 모슬포나 그 밖의 다른 포구와 촌락들처럼 산기슭에 붙어있는 것만은 마찬가지다. 도리어 어느 포구보다도 더 산기슭에 바로 붙어있는 갯마을인 것이다. 그런데 이곳만은 다른 데서 볼 수 없을 만큼 물이 흔한 것이다. 맑고 깨끗한 산골작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집 뒷모퉁이를 돌아 마당귀를 스쳐 제법 돌물 소리까지 내면서 흐른다. 이 물이 마을 뒤격 석벽에는 목물터를 들여놓고 바다에 면한 돌벼락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작은 폭포를 이루어 밑에다 물 한 개를 피우기까지 하는 것이다. 준이가 어머니와 함께 제주읍에서 서귀포로 옮겨온 것은 일사후퇴를 한 그의 여름철이었다. 본디 준이는 음식을 가려먹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20살이 지난 오늘날도 목덜미가 소녀 모양 휘었다. 이 준이가 또 곧잘물을 탔다. 일사후퇴 때 배편이 수월하다고 해서 어머니와 같이 인천에서 탄 배가 부산에는 들리지 않고 제주도에 되었을 때 첫째 준이를 괴롭힌 것이 이 물이었다. 몇 번이나 몸에 두드러기가 돋쳐 살갗이 벗겨지도록 소금으로 문질러야만 했다. 어머니가 좋다는 물을 품을 놓아 쫓아다니며 기르다가 그것도 일일이 끓여서만 먹였다. 석귀포물이 좋다는 말을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다. 그러나 이제 자기네는 피난 때 트럭으로 먼저 내려간 삼촌의 기별이 있는 대로 곧 육지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주읍에서 엉거주춤하고 반년 남짓을 보내고 말았다. 그동안 이리저리 수문해 보았으나 웬일인지 삼촌의 거처조차 알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육지로 찾아나가는 수도 없어서 주춤거리다가 우선 준이에게 물이라도 갈아 먹여야겠다고 서귀포로 옮긴 것이었다. 어머니가 누구한텐가 제주도 물에는 철분이 부족해서 꼽추와 절음발이가 많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는 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피난 때 갖고 온 물건 중에서 값 나가는 물건을 골라 팔았다. 준이네가 서귀포로 오던 날은 며칠째 비가 풀리다가 날이 들면서 바람이 좀 치는 날이었다.
버스에 실려 4.3 사건 당시에 쌓아 올렸다는 2길, 3길이 넘는 성벽에 둘린 촌락을 지나며 그저께인가도 동제주도 어느 부락에 빨치산이 출몰했다는 소문을 상기해보면서 서귀포에 닿은 것은 거의 낮때가 되어서였다. 말로 듣던 서귀포가 여긴가 싶게 한산한 고장이었다. 오는 길에 버스 찻장으로 내다본 모슬포의 부산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어마어마한 성벽도 둘러있지 않았다. 준이는 잠시 어떤 얘기했던 일이 어긋났을 때 느끼는 어리둥절함을 맛보았으나 곧 여기야말로 한동안 쉬어갈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발밑을 스치는 실개천을 되었을 때 더욱 그랬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하는 서늘한 물이었다. 며칠 동안 내린 비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냥 맑고 깨끗하기만 했다. 발목을 벗어 물에 담그며 지금 약간 나부리를 일으키는 바다 쪽을 내다보았다. 여태 보아온 어느 바닷물보다도 남빛으로 푸르고 맑았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니 한라산 봉우리에는 바람에 밀려오다 걸린 구름으로 해서 서북 쪽은 흐리고 이쪽 동남쪽은 파란 하늘이 호수 모양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준이는 밀짚모자 바람으로 매일같이 거의 밭에서 살았다. 마을 남쪽 끝에 단추 공장이 하나 있었다. 흰 회를 바른 단층 함석집으로 앞밭에서 나는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따위를 이용해서 단추를 만드는 곳이었다. 제주도에서도 이 서귀포에서 나는 폐각류가 제일 결이 곱다는 것이다. 공장 한옆에는 제품을 만들고 버린 폐각류 부스러기가 더미로 쌓여 있었다. 어쩐 일인지 공장은 쉬고 있어서 언제 보아도 조용하기만 했다. 울타리 대신으로 두른 협죽도가 한창 연분홍 꽃을 달고 있었다. 이 단추 공장을 옆에 끼고 돌면 조그만 방파제로 나서게 된다. 이 방파제 앞 바로 손에 닿을 듯한 곳에 조그만 섬이 하나 가로놓여 있다. 새섬이라는 섬이다.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나무가 약간 서 있을 뿐 한가운데는 그저 민민하다. 이 섬 바로 저편에 문섬이라고 하는 새섬보다도 약간 작은 섬이 얌전하게 솟아있다. 이것이 서귀포 제일 남쪽 끝인 것이다. 이 섬은 도리어 꼭대기에 나무가 좀 서 있고 둘레에는 바위가 박혔다. 이 문섬과 새섬 사이가 목이 좁고 물살이 아주 빨라서 잡녀들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이다. 방파제에서 돌아서 바다를 끼고 크고 작은 속돌이 깔린 해변가로 돌아오면 저만치 앞에 숲섬이라는 역시 자그마한 섬이 건너다 보인다. 크기는 새섬 정도일까? 그런데 위에만 나무가 서 있고 둘레로 돌아가면서는 바위 뒤성인 것은 문섬 비슷하다. 백도라지와 약초가 나는 것으로 이름 있는 섬이다. 그리고 여기가 서귀포치고도 잡녀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5월경 미역 딸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잡녀 조합원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보복리는 말할 것도 없고 10리 남짓 떨어진 동흥리, 멀리는 20리나 떨어진 법합리에서까지 때를 지어 이 습성가로 모여드는 것이다. 준이네가 온 때는 마침 농사일이 바쁜 때라 그처럼은 잡녀가 들끓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7, 8명의 잡녀가 숲성 근방에서 떴다 잠겼다 하는 것이었다. 그 독특한 휘바람 소리 그리고 선도뜨라 불리우는 이들 잡녀가 자맥질할 때 물 밖으로 고추 세우는 두 다리의 모습. 준이는 해변가에 앉아 지금 자맥질에 들어간 잡녀가 나올 위치를 눈으로 점쳐본다.
대개는 점친 위치와는 딴 데서 솟구쳐 나와 휘파람을 부는 것이다. 이번에는 자맥질에 들어간 잡녀가 얼마나 오래 있는가를 재어본다. 자기도 숨쉬기를 멈춘다. 그러나 준이가 참다 못해 세 번째 숨을 쉴 때까지도 올라오지 않는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준이는 작은 폭포가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한참 앉아있기도 한다. 그러다가 더위가 느껴지면 마을 뒷곁에 있는 자구리 목욕터로 가는 것이다. 준이는 이곳 사람들이 자구리 목욕탕이라고 부르는 그 자구리라는 말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모른다. 원래 제주도에 와서 처음 듣는 말이 굉장히 많았다. 어디 갑니까를 어디 감습까? 어디 보낼 것이오를 어디 보낼 거옵까? 좀 앉읍시다를 좀 앉지쿠다 하는 말들은 그래도 짐작이 가는 사투리지만 돼지를 도색이, 닭을 독, 달걀을 독색이, 병아리는 따로 삥아리라는 말이 있다. 마늘을 콕태사니, 무를 논비, 성냥을 곽, 먼지를 구듬, 처녀를 비바리, 노처녀를 작산 비바리라는 따위는 처음 듣고서는 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자구리 목욕탕만 해도 이곳 사람들이 자구리 목욕탕 하기에 무슨 공동 목욕탕이라도 가지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마을 뒷곁에 있는 천연 목욕터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넓이가 16간쯤 되는 웅덩이였다. 이쪽 두 개는 둥글둥글한 검은 바위가 아무렇게나 굴러있고 웅덩이 속도 돌자갈이 깔렸는데 깊은 데라야 어른들 배꼽놀이에도 차지 않는 물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여름철 목욕터로서 유례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은 웅덩이 물이 원래 맑고 찰 뿐 아니라 웅덩이 안쪽으로 병풍처럼 둘린 석벽 위에서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웅덩이 물보다도 아주 더 차가운 물이었다. 처음에 준이는 그 석벽 밑으로 목물을 맞으러 들어갔다가 대번에 흙 느끼고는 그대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어찌 물이 찬지 뛰쳐나와서도 한참 온몸에 소름이 돋쳐 위아랫니가 떡떡 맞부딪혔다. 그 후에 여러 차례 이를 악물고 들어가 참아보았으나 여태껏 열을 세지 못하고 뛰쳐나오곤 하는 것이다. 이날도 준이는 웅덩이에서 세수를 하고 몸을 한번 담갔다가 석벽 밑으로 들어섰다. 처음으로 10세까지 세고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웅덩이 두 개 있는 바위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다. 흰 살갗이었다. 벌써 한 주일 가까이 햇볕을 쬐건만 좀처럼 타지 않는 살갗이었다. 본래부터 햇볕을 먹지 않는 살갗인 듯 했다. 동그스름한 어깨와 잔등이 약간 분홍빛으로 물들었을 뿐 겨드랑이 밑과 허벅다리 안쪽은 그냥 희고 투명한 살결 그대로였다. 준이네가 들어있는 집은 중늙은 내외가 어린 손자 하나를 데리고 사는 집이었다. 아들은 4.3 사건 때 의용군으로 뽑혀나갔다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준이 어머니가 윗집 부인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며느리 되는 사람이 유복자를 낳고 애 첫돌이 되자마자 어디를 가 종족을 감춰버렸다는 것이다. 뒤에 들리는 소문이 성산포에 사는 어느 남자와 배가 맞아 거기가 산다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이 있건만 중늙은 이내에는 한 번도 며느리를 찾아 나서는 일 없이 젖도치 안 떨어진 어린 손자를 자기네 손으로 키워온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말이 적은 조용한 데였다. 밭농사 조금과 돼지 한 마리에 닭 10여 마리를 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제주도의 풍습대로 장날이 되면 마누라가 그동안 받아두었던 달걀을 채룡 속에 담아가지고 내다 팔았다.
밭농사도 거의 마누라가 짓는 눈치였다. 닭에게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빻아준다든가 돼지우리에 풀을 베어다 들여뜨려주는 일까지 마누라가 도맡아 했다. 영감은 그저 어린 손자나 보는 게 일인 것 같았다. 애를 재울 때는 뜰에 서 있는 멀구슬나무 그늘 밑에 광우리를 내다 놓고 그 속에 어른 것을 눕히고는 대고 흔들어대는 것이다. 생각하기에는 들었던 잠도 깰 듯 싶은데 곧잘 어린 것이 잠이 들어버리곤 했다. 이렇게 한간 영감이라 준이와 같이 낚시질을 시작한 것도 무어 창거리나마 장만해보겠다는 뜻에서가 아니고 그저 심심파적에서 온 것이었다. 밀물이 들어왔다 나간 뒤 해변가에 깔려있는 돌밑을 들치면 육지의 지렁이보다 약간 가늘고 야무진 갯지렁이가 나온다. 그것을 병에 넣어 소금으로 죽여가지고 미끼로 삶는 것이다. 낚시터로는 숲섬을 택했다. 배를 빌려 타고 섬으로 건너가 그 한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던져보았다. 그러나 준이는 처음 해보는 낚시질이니 그만두고라도 쥐지원감도 무던히 낚시질에는 서툴러서 둘이 잡은 고기를 합쳐도 고작 고맹이 새끼나 술맹이 새끼 몇 마리씩밖에 되지 않기가 일쑤였다. 그저 준이는 해변가에서 멀찌감치 보고 듣던 잡녀의 휘파람 소리와 선도대를 눈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만도 그때그때의 심심풀이가 되는 것이었다. 그날도 낚시질은 허탕을 치다시피 하고 둘이는 성 꼭대기로 올라가 백도라지 꽃이 핀 풀숲에 누워 한 잠씩 자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기색이 있었다. 고개를 돌렸더니 웬 잡녀 하나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금방 물에서 나온 물기가 가시지 않은 어깨에 간물 들인 헝겊 조각을 하나 걸치고는 한 손에다 전복과 설화가 들어있는 망태기를 들고 있었다. 그 전복이나 소라를 팔아달라는 것이었다. 늘 낚시질에 재미를 못 보고 돌아오는 준이를 보아두었다가 이날은 이거라도 사서 대신하라는 눈치 같았다. 망태 안에 들어있는 전복과 소라가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웠다. 원래 준이의 식성은 육류보다도 어리를 좋아했다. 더욱이 이번 제주도에 온 후로는 돼지고기 같은 것은 통 사들이지도 못하게 했다. 이곳 돼지우리는 변소와 서로 통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변소로 가까이 오는 기색만 보여도 벌써 더러운 것을 받아먹으려고 눈가를 희번덕거리며 변소 구멍으로 대가리를 들이미는 것이다. 준이는 미처 뒤도 채 못 보고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평생 돼지고기는 입에 대지 않으리라는 마음까지 먹었다. 그 대신 제주도의 생선은 좋았다. 그 중에서도 서귀포 생선은 물이 맑은 탓인지 더욱 살이 싱싱하고 야드르르했다. 이날 준이는 젊은 잡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전복과 소라알마를 팔아주었다. 그 뒤로 준이네는 따로 생선을 사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 젊은 잡녀가 자기 손으로 잡은 해물을 갖고 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소용되는 것을 팔아주었다. 잡녀는 연일 들릴 때도 있고 하루 이틀 거르는 때도 있었다. 아마 좋은 것을 잡지 못하는 날은 거르는 모양이었다. 갖고 오는 물건도 전복과 소라뿐만 아니고 북발이라는 생선도 있었다. 농어같이 생겼으나 입이 좀 더 크고 몸에 주홍색 잔점이 얼룩져 있는 생선이었다. 물속에서 작살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작살로 잡는 것으로 다금발이라는 생선이 또 있었다. 이것도 농어같이 생겼는데 북발이보다 더 입이 크고 등 쪽은 담청색이고 배 쪽은 은백색인 고기였다. 이 다금발이나 북발이는 작살에 맞고도 좀처럼 죽지를 않아 도마 위에 올라서도 벌떡거렸다. 준이네는 어느새 이 단골로 드나드는 젊은 잡녀를
그 천연이 그 해년이 하는 대신에 제주도 말로 그저 비발이라는 것으로 통했다. 나이는 딱히 알 수 없으나 아직 21밖에 비바리임은 틀림없었다. 이 비바리가 하루는 물건을 팔러 와서 전에 없는 짓을 했다. 다금바리 한 마리를 팔고 돌아가면서 큼직한 전복 한 개를 덥석 준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다. 준이는 얼굴에 받기는 했으나 받고 나서 이것을 그냥 받아야 오를지 어떨지 망설였다. 그동안 적잖이 물건을 팔아준 게 고마워 덤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주는 것이라면 흥정할 때 어머니에게 어여시 내놓았어도 좋을 것이었다. 준이는 새삼스러이 비바리의 나가는 뒷모양을 바라다 보았다. 옹골찬 몸매에 구릿빛으로 윤나는 피부가 새롭게 눈에 스며들었다. 그러면서 공연히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 이튿날이었다. 이날도 숲섬으로 건너가 물리지 않는 낚시를 들여놓고 있느라니까 오래간만에 찌가 쑥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준이가 한눈 파느라고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주인집 영감이 보고 알려주었다. 낚싯대를 잡는 순간 벌써 인간이 큰 것이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낚싯대가 마구 휘었다. 주인집 영감이 달려와 맞잡아 주었다. 둘이서 조심조심 끌어올렸다. 그러나 낚시에 물린 것이 얼핏 물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준이는 그만 낚싯대를 내던지면서 뒤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사람의 머리인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죽은 사람의 머리통이 아니오 산 사람의 것이었다. 머리 다음에 동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둑으로 올라서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잡녀였다. 잡녀 중에도 다른 사람 아닌 비발인 것이었다. 입에 낚시를 물고 있었다. 입술새로 피가 번져 나왔다. 비바리는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은 아랑곳 않는 듯이 준이만을 바라보았다. 검은 속눈썹 속에 역시 검은 눈이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고 있었다. 이윽고 비바리는 제 손으로 낚시를 뽑더니 그 피 묻은 입술에 불현듯 미소 같은 것을 띄우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맵씻는 선두대를 보이면서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준이는 어리둥절했다. 사람이 낚시에 걸려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비바리가 이쪽의 실수를 나무라듯 바라보는 동안은 온몸을 옹성거리고 있을 밖에 없었다. 그러다 비바리가 피 묻은 입술에 미소 같은 것을 띄우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야 자기 낚시가 실수를 해서 잘못 입술을 깬 것이 아니고 비바리 편에서 장난을 치느라고 자기 낚시를 와 물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절로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러면서 바다로 눈을 주었을 때는 이미 비바리가 저쪽 잡녀들이 떠있는 가까이에 솟구쳐 오르며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수면을 타고 건너왔다. 주인집 영감이 낚시를 걷어 챙겼다. 비바리의 소행이 괘씸하다는 저기 일그러진 얼굴빛이었다. 준이도 따라 낚싯대를 거두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비바리의 소행이 믿게만 여겨지지는 않았다. 좀 전에 낚시를 물고 반나체에 젖은 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다가 도로 물로 뛰어들어간 비바리가 하나의 크나큰 생선 모양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다시 물로 뛰어들어갔다곤 하더라도 잡았던 고기를 놓쳐버린 뒤의 심정이 아니오. 이제 물린 고기를 들어올릴 때에 가슴 두근거려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이는 주인집 영감한테서 비바리에 대한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좀 전에 비바리 행동이 그처럼 괘씸했던지 본시 말수가 적던 영감이 배에 오르자 준이에게 해준 이야기였다. 비바리가 자기 오빠를 죽인 여자라는 것이다. 비바리네는 원래부터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한 오리가량 떨어져 있는 벌봉리라는 곳에 살았다. 4.3 사건 때였다. 어쩐 일인지 오빠가 빨치산에 끼어 산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토벌전이 전개되었다. 올케가 어린 자식들을 남기고 누구의 손인지 모르게 죽임을 당하여 한라산 기슭에서 발견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토벌전도 거의 다 끝나 이제 산속에 남은 잔당이 30몇 초로 3개쯤 된 어느 날 밤이었다. 오빠가 산에서 내려왔다. 비바리가 그 오빠를 죽인 것이다. 잠깐 뒷간에 다녀 나온 오빠를 그가 갖고 온 장총으로 쏘아 죽인 것이다. 비바리가 이렇게 자기 오빠를 죽인 것은 어린 자식들 달린 올케를 죽게 하고 집안 꼴을 그르쳐 놓은 게 분해서 한 짓일 거라고도 했다. 이야기 끝에 주인집 영감은 한마디 덧붙였다. 한때 사람들은 비바리 한 짓을 겉으로는 장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꺼려서 동 상대도 안 했다는 것이었다. 준이는 알 수 있었다. 주인집 내외가 그렇게 자주 집에 드나들건만 이 비바리와는 인사말 한마디 건네는 법 없고 아까 비바리가 낚시에 장난을 쳤을 때만 해도 그처럼 성미가 온유한 이 영감이 잠옷괘씸에 못 견디겠다는 얼굴빛을 한 것도 실은 그 때문일 것이었다. 주인집 영감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준이는 문득 까닭도 없이 그 작살에 맞아 피멍이 들고도 오히려 펄떡이는 북발이나 다금발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낮이 좀 기울어 자구리 목욕터에서 미역을 감고 내려오다가 비바리와 마주쳤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이보다는 비바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이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듯 팔굽과 무릎이 드러나는 간물 들인 무명 고이적삼을 걸치고 한 손에다는 둔박이며 망태기 같은 바다에서 쓰는 도구를 들고 한자리에서 선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검은 속눈썹 속에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는 눈 그대로였다. 준이는 아는 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만 저편의 시선을 피하면서 그냥 그 곁을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저쪽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인 바에는 먼저 저쪽에서 무슨 말이고 붙이거든 이쪽에서 대꾸를 하리라는 생각이 버뜩 지나간 것이다. 비바리는 길을 비키는 법도 없이 한 곳에 선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준이는 걸음을 제게 놀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집 영감한테 비바리가 제 오빠를 죽인 여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네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지는 않다고 마음 한구석에서 대답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전복회를 앞에 가져다 놓으며 좀 전에 비바리가 와서 널 찾는 눈치더라고 하면서 내가 있었으면 또 무엇을 하나 주고 가려고 그랬는지 하고 웃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서귀포에 온 뒤로 아들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 기뻐 못 견디겠는 것이다. 그러나 준이는 이 어머니의 우스갯말은 우스갯말대로 좀 전에 자기가 그처럼 멋없이 비바리를 대할 필요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에 절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런지 2, 3일 뒤였다. 본시 제주대 기온이란 아무리 여름철 더운 고비라 하더라도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바다에서 시원한 기운이 풍겨와 새벽녘 같은 때는 육지의 가을 맞잡이 되는 냉기가
몸에 스며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만은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도 더위가 가시지를 않아 느지막하게 자구리 목욕터로 올라갔다. 마침 다녀갈 사람은 모두 다녀간 뒤인 듯 석벽에서 물 쏟아져 내리는 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이제 저녁들이 끝나고 날이 어스레해지면 여인패가 이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준이는 늘 하던 대로 웅덩이로 들어가 낯을 씻고 물속에 몸을 담가 땀을 밀어낸 후 석벽 밑으로 들어섰다. 이날도 열몇 바퀴 세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다. 나오다 웬 사람이 웅덩이로 뛰어들게 쳐다봤더니 바로 비발이었다. 뜻밖의 일에 놀라 얼른 하체부터 물속에 가리고 앉은 걸음을 치는데 비바리는 웅덩이에 몸을 담그는 법도 없이 다짜고짜 석벽 밑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 틈을 타서 준이는 둑으로 올라와 옷을 꿰입었다. 노트의 단추를 채우며 언뜻 돌아다 보니 아래와 젖가슴만 가리운 몸으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물속에 서 있는 것이다. 준이는 저도 모르게 하나둘을 세었다. 20까지 세고는 그만 자기 편에서 온몸에 한기가 끼얹혀져 그만두었다. 동글동글한 바위 틈을 지나 새끼를 내려오느라니까 어느새 뒤따라왔는지 비바리가 젖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곁으로 오더니 불쑥 귤나무 구경하러 안 가겠냐는 것이다. 자기네 마을에 귤나무가 많다는 것이다. 준이는 제주도에 유명한 이 귤나무를 아직 제주읍에서나 서귀포에서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당돌한 제안에 선뜻 가겠다 안 가겠다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서쪽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다. 비바리는 이따 날이 저물면 바래다 주겠노라고까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준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 걷는 것이었다. 비바리네가 사는 보복리도 바로 산기슭이자 앞에 숲섬을 둔 바닷가 마을이었다. 한 오리남짓 동쪽으로 걸어 마을 있는 해변가에 이르자 비바리는 여기가 자기네 동네라고 하면서 저것이 귤나무라고 손을 들어 상그늘진 한 곳을 가리켰다. 마을 한옆에 잎새가 검푸른 나무들이 늘어서 있어 거기에 갓난의 주먹만큼씩한 파란 열매가 조롱조롱 달려있는 것이었다. 준이는 여름귤이 아직 조만큼밖에 크지 못했냐고 의심스러워했다. 이때 마을 쪽에서 6살쯤 나보이는 계집애 하나가 이리 달려오는 게 보였다. 맨발이었다. 어린 것의 발바닥이 용이도 깔린 순비기 나무 가장이에 찔리지 않는다고 생각됐다. 이 애가 비바리에게 오더니 무어라 조잘거렸다. 비바리의 조카의 애인 것이다. 말뜻을 새겨들으니 내일 육지로 팔기로 된 말 한 필이 어디로 갔는지 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바리는 준이더러 예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조카와 함께 마을 쪽으로 들어갔다. 원래 제주도에서는 말들을 놓아 기르다 1년에 한두 번씩 걷어들이곤 했는데 4.3 사건과 유교 동란을 겪고 난 후로부터는 저녁마다 끌어들인다는 말을 준이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아마 이날 어린 것이 말을 몰아들이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걸 발견한 모양이었다. 준이는 거기 앉았다. 바닷물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왔다. 어느 쪽이 바다라는 건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오는 바닷물 소리가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었다. 거기에 깔려있는 순비기 나무들의 휘어진 방향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닷가 식물 특유의 큐티클라가 발달된 동글납작하고 등 뒤에 흰털이 돋친 잎새와 짙은 자줏빛 조그마한 꽃송이를 소폭히 달고 있는 이 일년초와도 같은 가련한 난쟁이 나무들이 자라나는 동안
해풍에 불려 모조리 바다와는 반대 방향으로 누워있는 것이다. 이윽고 마을 쪽에서 좀 전에 어린 계집애가 달려오더니 준이에게 파란 열매 2개를 내밀어 주고는 다시 온 길로 달아나 버렸다. 귤 열매였다. 한 주 만에 들고도 모자라는 작은 열매였으나 솜털이 나 있는 거죽이 도들도들한 게 그래도 귤 모양을 하고 있었다. 준이는 양손에 1개씩을 쥐고 번갈아 가며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고 바닷물 소리를 듣고 하는 동안에 어느덧 땅거미지기 시작한 주위가 어스레해졌다. 이따금 마을 쪽에 어른거리던 사람들의 그림자와 집과 귤나무들이 차차 어스름 속에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뒤이어 바다와 물도 서로서로 한 빛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초닷새 가는 달이 떴다. 사뭇 먼 달이었다. 마을 쪽 어스름 속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 준이는 여러 사람이 이리 몰려오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초닷새 달빛 속에 나타난 것은 비바리와 2필의 말이었다. 비바리는 준이 있는 데로 오더니 데리고 온 한쪽 말의 목을 쓰다듬어주며 너는 내일 육지로 팔려간다. 하고는 다른 한쪽 말 뒤로 끌어다 세우는 것이었다. 그쪽 말은 어스름 속에서도 몸에 흰 점이 보이는 얼룩말이었다. 준이는 비바리가 무슨 생각으로 말을 끌고 왔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뒤로 간 말이 벼랑간 코를 불며 번쩍 앞굽을 들어 앞말의 뒤를 덮쳤다. 준이는 이 갑작스런 광경에 흠칫했다. 초닷새 으스름 달빛 속에서 커다란 2 몸뚱어리가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비바리가 몸을 돌려 준이의 손목을 와잡았다. 그리고는 끌고 내달리는 것이다. 이 말들은 말들대로 돋아야 한다는 듯이. 바닷기슭에 이르렀다. 거기서 비바리는 몸에 걸친 것을 홀랑 벗어던지더니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준이더러도 어서 들어오라는 것이다. 준이는 얼굴만 화끈거릴 뿐 어인 영문인지를 몰라 주춤거렸다. 비바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준이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노타이 앞서풀 좌우로 잡아헤치면서 옷을 벗기는 것이다. 노타이 단추가 뚝뚝 뜯어져 나갔다. 양손에서 귤알이 떨어졌다. 어스름 속에 준이의 힘얼건 육체가 드러났다. 비바리의 손길이 탐내듯이 준이의 몸을 돌아가며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준이는 그만 몸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지 못할 힘에 이끌려 그냥 내맡기고 있었다. 점점 비바리의 손에 힘이 주어지며 입가에 어떤 미소 같은 게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뜨거운 입김이 준이의 목줄기를 와 물었다. 그리고 뿌듯한 어떤 무게에 가슴을 눌리면서 그 무게와 함께 나등그러졌다. 순비기 나무 가장이가 몸에 찔렸으나 아픈 줄을 몰랐다. 먼 조각달이 한번 휘뚝하고 눈앞에까지 다가왔다가 도로 제자리로 올라갔다. 이 초대서 딸이 밤마다 커서 둥글게 찼다가 다시 이울어 조각달이 될 때까지 준이는 매일 밤 이곳에서 비바리를 만났다. 그문께 가까운 어느 날 밤 비바리를 만나고 돌아온 준이는 그대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미열이 나고 팔다리에 뼈마디가 쑤셔서 기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당황한 것은 어머니였다. 서귀포로와 물을 갈아먹은 후부터는 아들의 몸에 두드러기도 내돋지 않고 몸도 충실해져 여간 기꺼이 여기지 않던 차에
그만 덜컥 자리에 눕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이 밤마다 어디 무엇하러 간다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발설하여 아들을 타이르지는 못했다. 아들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슬릴까 저어한 것이다. 언제나 그랬다. 어려서 준이는 무척 오징어를 좋아했다. 잘 때에도 머리맡에다 오징어 한두 마리를 놓고야 잠이 들었다. 한 번은 이것이 얹혀서 까무러친 일까지 있었다. 의사의 말이 아예 다시는 오징어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준이가 조를 낳치면 어머니는 우는 낯을 하면서도 그것을 치마폭 밑에 사들고 오게 마련이었다. 이런 어머니라 이번에 준이가 자리에 눕게 됐어도 아들 보고는 아무 말 못했으나 그 안갚음을 비바리에게 했다. 다른 데서 생선을 사들이고 비바리의 물건은 팔아주지 않는 것이다. 너무 한 사람 물건만 팔아주었더니 그것을 기화로 요새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을 가져다 떠맡긴다는 것이다. 물론 생트집이었다. 이런 어머니의 입에서는 어느새 비발이라는 말까지도 사라져버렸다. 비발이는 그래도 전과 다름없이 준이네를 들렸다. 그날 잡은 전복이니 소라니 북발이니 하는 것들을 들고 왔다. 와서는 흥정이 안 된 채 방 안에 누워있는 준이를 먼 발치로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은 그런 눈이었다. 준이는 준이대로 처음에 미열이 나고 팔다리가 쑤시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동안의 자기 생활이 남의 일 같기만 생각됐다. 거의 날마다 드나드는 비바리를 거들떠볼 마음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제주까지 가서 지어온 약을 먹고 몸 조섭을 하는 동안 차차 미열도 떨어지고 몸의 피로도 풀리게 되자 지난날 비바리의 관계가 무슨 향수나처럼 다시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는 비바리가 갖고 온 북바리 한 마리를 사게 했다. 어머니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아들의 정이라 거역치를 못했다. 준이는 바닷물을 떠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거기다 북바리를 넣는 것이었다. 등허리에 작사를 맞아 피멍이 든 채로 북바리는 아가리를 뻐끔거리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활발히 내저었다. 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북바리는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 옆으로 기울어졌다. 애써 몸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곧 다시 한 옆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 기울어지는 각도가 더해갔다. 준이는 그만 어머니를 시켜 북바리가 든 버치를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날 저녁 준이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 한 보름 지나 이제는 준이도 바깥바람을 쐴 수 있게쯤 된 어느 날 육지에 있는 숙부한테서 편지가 왔다. 준이네가 서귀포로 오기 전 제주읍에 있을 때 알만한 사람이 육지로 나갈 적마다 숙부의 거처를 수소문해달라고 부탁을 해두곤 했던 것이 지금에야 연락이 닿은 것이었다. 편지 사연은 피해난 올 때의 계획으로는 부산에다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으나 형편상 대구에 주저앉게 됐다는 것과 지금 거기에 연합대학이란 게 생겨 개강을 시작한 모양이니 곧 나오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숙부에게서 무슨 기별이 오기만 이젠가 저젠가 고대하던 어머니는 편지를 받자 그다름으로 짐을 꾸리면서 내일 아침 첫 버스로 떠나자고 했다. 이날 준이는 오래간만에 밀짚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섰다.
마을 남쪽 끝에 있는 단추 공장 옆도 거닐어 보았다. 공장은 여적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듯 고즈넉한 주위에는 잡축도 많이 끌물꽃을 피우고 있었다. 방파제로 나가 새섬이며 문섭 쪽도 바라보고 바다를 끼고 돌아오다 돌자갈이 깔린 해변에서 숲섬 쪽도 건너다 보았다. 이날도 잡녀 4~5명이 섬 근방에서 자맥질을 했다 떠올랐다를 하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실개천물은 그새 더 맑아지고 차 보였다. 폭포수도 무척 야무져 보였다. 자구리 목욕도로도 가보았으나 도무지 미역감을 엄두는 나지 않았다. 웅덩이 양쪽 병풍처럼 둘린 석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만 보아도 절로 몸속까지 싸늘해지는 것이었다. 고개를 든 한라산 높은 봉우리 끝이 푸른 하늘에 선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목덜미에 쬐는 햇살도 째째하면서도 매끄러운 촉감이었다. 이렇게 계절은 준이가 누워있는 동안에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었다. 준이는 그 길로 보복리 쪽으로 발을 옮겼다. 실은 집을 나서면서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바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천천히 걷는 걸음인데다가 해도 또 짧아진 탓인지 보복리 마을이 바라보는 해변가에 이르렀을 때는 상그늘이 벌써 마을을 온통 덮고 있었다. 마을 한옆에 서 있는 귤나무의 열매만이 전보다도 드러나 보였다. 이제는 웬만한 어른 주먹만큼씩한 열매가 누룩깨한 물이 오르기 시작한 채 주렁주렁 상그늘 속에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었다. 준이는 거기 순비기 나무가 깔린 해변가에 앉아 비바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바닷물 소리가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밀려갔다. 마을 사람 몇이 말을 몰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꽤 길을 들은 말이어서 그다지 사람들을 애먹이지 않는성 싶었다. 혹시 그 속에 비바리 조카애라도 끼어있지 않나 하고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지금 어떤 얼룩말의 등에다 한 손을 얹고 한 손으로는 말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마을로 들어서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바로 비발이었다. 그리고 그네가 배를 쓰다듬어주고 있는 얼룩말은 언젯밤엔가 본 그 말이 틀림없었다. 아마 비바리가 오늘은 일을 나가지 않았던가 잡히는 것이 없어서 일찍 돌아온 것이리라. 준이는 몸을 일으켰다. 비바리 뒤에 긴 채찍을 들고 따라오던 조카애가 먼저 알아보고 비바리에게 무어라 이르는 눈치였다. 비바리가 번쩍 고개를 들어 이쪽을 보더니 곧장 이리 걸어오는 것이었다. 준이는 다시 거기 앉아버렸다. 비바리는 반가이 준이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면서 인제는 병이 다 나았느냐고 했다. 그러는 검은 속눈썹 속에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은 그대로였다. 준이는 절로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끼며 자기네는 내일 아침 첫 버스로 여기를 떠난다고 했다. 그리고 뜻밖의 말까지 해버렸다. 비바리더러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로 그 순간에 버뜩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정작 해놓고 보니 어쩌면 자기는 이 비바리를 남겨두고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조르기만 하면 어떻게든 응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준이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말했다. 우리 육지로 나가 살자. 비바리는 잠시 그냥 그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은 눈으로 준이를 바라보고 있더니
고개를 좌우로 내저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준이를 따라가고 싶어도 자기는 육지로 나가지 못할 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때고 준이가 육지로 나가는 날은 잠자코 보내주리라 마음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뒤이어 준이는 이 비발의 입으로부터 얼핏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했다. 그네가 자기 오빠를 죽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오빠가 그 모양이 됐기 때문에 다른 가족마저 못 살게 될까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오빠를 누구보다도 좋아한 것은 자기라고 했다. 오빠가 산으로 올라간 뒤에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식량이니 옷이니 하는 것을 날라다 준 것도 자기라고 했다. 그 오빠가 하룻밤 산에서 내려와 이제 자기는 일본으로 도망치는 도리밖에 없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오빠는 산에서 병을 얻어 겨우 운신이나 할 수 있는 몸이었다. 도저히 그 이상 더 고역을 견뎌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자수를 권해보았다. 오빠가 한참 말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니 들고 있던 장총을 놓고 변소로 들어갔다. 그때 그네는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 오빠를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손으로 제주도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지금 오빠 편에서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때부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도를 떠나서는 안 될 몸이 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비바리는 자기 이야기의 끝이라도 맺듯이 앞으로 육지로 나가는 말을 볼 적마다 준이를 생각하겠느라고 하며 좀 전에 얼룩 앞말의 배를 쓰다듬던 솜씨로 자기의 배를 몇 번 쓰다듬고는 그 손으로 준이의 목을 와 앉는 것이었다. 1956 9월